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한국교직원 자산관리 신승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옷에 말이 뛰어노네요. 네. 부럽습니다. 헬리코트는 입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네. 바지는 헨리 코튼 아시죠? 네. 상의는 맘대로. 저 오늘 파카 헬리코튼 거 입고 왔습니다. 돈 좀 쓰셨네요. 네. 3년 전에 구입한 건데. 아하. 나도 내 옷 이쪽 왼쪽 가슴에서 네. 뭐 말이 좀 막 뛰어나시는 아니 좀 말이 뛰어다니는데 뭐 동물이 좀 있으면 좋겠어. 아까 정프로는 뭐 악어가 있더만. 비슷한 옷이었던 것 같은데. 악어. 하여튼 뭐 좀 아니 요즘 없는 게 또 유행이에요. 없는 게.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거나 써 있고. 열심히 해서 저도 동물이 뛰어노는 네. 셔츠를 사서 입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이야기해 주실 텐데 네, 네. 들을게요 그냥. 아닙니다. 내년부터 뭐가 달라진다. 네, 사실은 뭐 여러 유튜버나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서 예.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좀 퇴직을 하셨거나 네. 네. 50대 이상인 분들은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예. 그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가족이나 어떤 집안의 어르신분들 중에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예. 제 내용을 들었다가 꼭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바뀐다 정확히 말하면 명칭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차 개편이에요. 1차 개편은 언제 있었는데? 이미 1차 개편이 됐어요. 아 이미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가체계니까 네. 건강보험료가 그냥 몇 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그 기준이 엄청난 변화거든요. 네. 근데 제 뇌피셜인데 이게 2017년에 논의가 돼서 네. 2018년에 이미 1차 개편이 돼서 네. 우리 모두 1차 개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 크니 네. 4년 뒤에 2022년에 2차 개편을 하자. 그게 내년 내년이에요? 7월에 2차 개편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네.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유가 네. 제 추측컨대 2017년에 우리나라에 국정농단 뭐 대통령 선거 너무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언론에 많이 릴리스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대충 넘어갔어. 네, 엄청난 변화인데 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일단은 옛날에 이게 히스토리가 됐냐면 송파 세모녀 사건 아세요? 알죠. 알아요. 네, 네. 되게 억울하게 네.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뭐 그때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쵸. 예. 그래서 뭐 기초 뭐 수급자 바꾸고 막 그런데 예. 그때 소득도 없는데 뭐 전세 보증금이나 그런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가 돼서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예, 맞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과 소득을 딱 이중적으로 두고 부과했는데 재산에 대한 비중은 좀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네, 것 틀린 같아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죠. 배당 그래서 소득이든 이자 그게 소득이든 임대 소득이든. 맞습니다. 한 축의 큰 변화고 또 하나가 건강보험료가 재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 내는 자격이 두 자격이 있거든요. 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가입자.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뭐 30만 원이면 네. 본인이 반 내고 네. 다니는 직장에서 기업이 반 내고 그리고 저처럼 프리랜서는 지업 가입자.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오롯이 제가 다 내는. 네, 네. 그렇죠? 아, 요 지역 두 가지 가입자. 예. 부류가 있는데 네. 이도저도 아닌 게 피부양자라고 그래서 어디 딸려 있는 거. 그쵸. 딸려 있는 거. 예.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소득이 없는데 자기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내지 않는데 혜택은 다 받으시는 그렇죠. 무임승차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가구가 한 30만 세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점점 같은 늘어나는 집에 거죠. 안 사는 네. 분들인데.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건강보험료를 내게 해야겠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자. 이 두 가지가 부가체계의 큰 핵심입니다. 예. 네. 1번이 뭐였죠? 재산 중심의 재산과 소득에서 소득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그리고 피부양자를 좀 가능하면 까다롭게 줄이자. 하자. 네. 네네. 까다롭게 하자. 네. 그래서
표를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1차 개편이 이미 2018년에 이루어졌고요. 아, 보시면 아, 중요한 게 안 보여, 안 일단 보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이미 1차 개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돼서 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서 네. 세금 신고하는 내가 개인 사업자다. 사업소득이 있다. 네, 그러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네, 네. 네. 왜? 그러니까 저희부터 잠깐만 해보면 네, 그 사업소득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안 네.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왜 이렇게 왜? 엄격해 그건? 네. 예를 소득 들면 있는 사업자라고? 곳에 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뭐 그런 예를 취지인 것 들면 같은데 연금소득이니 임대소득이니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 맞습니다. 네, 네. 피부양자에게 박탈이 돼요. 네, 저것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다만 근데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이 없었다. 그럼 괜찮고. 그럼 그걸 증빙해야 돼요. 아. 네. 근데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오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소득세를 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안 되는 단돈 10,000원이 들어왔다. 단돈 1년에 단돈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만 원 번 거에 대한 건보료만 낸다. 그래서 아직- 한 달에 200원. 뭐 이건 오케이.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네. 있으면 되니까. 네. 아니 그분의 재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렇죠. 네. 그렇지. 가장 비합리적인.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물리는 건 오케이. 네. 그럼 소득에 대해서만 물려야지. 네. 너 소득 있어? 오케이 이리 와봐. 자동차 뭐야? 어. 땅 얼마나 있어? 어. 그러니 어. 소득을 없애는 게 낫죠 이럴 경우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약간 좀 진도를 빨리 빼셨는데 문제가 네. 그러니까 저도 취지는 되게 맞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억울한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저와 똑같은 나이와 뭐 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연봉이 둘 다 1억이다. 네. 비교를 해서 저는 사업소득으로 1억이고 예. 제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1억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 수입이 똑같다고 치고요. 예. 그리고 똑같이 아파트를 뭐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네. 제 친구는 연봉 1억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절반을 다니는 회사가 내줍니다. 그렇죠. 그 대신 다니는 회사가 많이 괴롭혀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게. 예, 예. 근데 많이. 저는 많이 1억에 대한 아는구나. 건강보험료를 네, 제가 다 내죠. 네. 그것도 억울한데 네. 저는 재산 아파트 10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추가로. 아, 네, 그렇지. 재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네. 재산에 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로지 지역 가입자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네. 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그게 약간 거기에는 그런 히스토리가 네? 있잖아요. 직장 가입자 반론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는 뭔가 유리할 직장 가입자는 유리할 투명 지갑이다. 네. 뭐 어디 숨길 게 없는데. 그쵸, 그쵸. 네. 지역 가입자는 이게 조금씩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약간 과소 항상 과소돼 소득이 과소돼 평가돼 있다. 네. 꼭 가정하고 그러면 차가 뭐냐 집이 뭐냐 같이 따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취지잖아요. 지역 가입자 그쵸.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취지는 맞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재산에 대한 게 비중이 작아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이렇게 매달 고지서를 보시면 사실 뒷면에 네. 건강보험료 점수표가 나오거든요. 네. 보면은 뭐 재산 몇 점, 소득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말씀하신 동산 부동산 그래서 전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네. 토지, 아파트, 그다음에 자동차도 배기량, 연식 따져갖고 다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그걸 다 부과하지 않거든요. 네. 너무 이게 그러네. 직장 가입자, 그래서 우리나라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늘의 결론인데 네. 무조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뭐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네. 그 대표님도 네. 네. 법인 하나 세우시거나 네. 네. 아니면 친구가 무슨 조그만 법인 같은 아니 친구들끼리 법인 하나 만드세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500만 원씩 자본금을 내서 네. 5천만 원짜리 하나 네. 만드시고 뭐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월급 받는다고 하고 네. 그쪽으로 직장 생활 한다고 해놓으세요. 네. 그다음에 그럼 뭐- 건강보험 그럼 건보료 뭐 몇만 원 안 내잖아. 네. 음. 아이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 낫죠. 실제로 제가 음. 제 고객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네.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게 예. 이제 실제로 이게 그분 페이퍼 컴퍼니면 안 되잖아요. 네.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또 정부가 또 단속을 또 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공공연하게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예. 잘 아는 지인의 회사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가라로 예,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가 주는 것처럼 하면서 건강보험료만 직장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음성적인 거를 이렇게 예.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허. 좀 그런 거는 좀 향후의 제도 개편에 네.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그래서 들고. 그 부분은 직장 가입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사업 소득이 있으신데 네. 사업 소득으로 세금 내면 막 재산으로도 건보료 내면 재산으로도 건보료가 나오니까 네. 몰래 조그만 회사 다니는 걸로 하고 퉁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퉁치지 못하게 다니시는 거 좋습니다. 사업 소득 있으시면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연봉이 오케이. 3천만 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5천만 원 있으면 8천만 원으로 그쵸, 계산해서 합산해서. 건보료 고지서를 부과하면 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죠. 이것도 국회 가면 할 체크리스트?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장관도 해야 돼. 저는 체크리스트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합산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한 350만 원 연금 받는 교수님이 계시다. 예. 그러면은 옛날에 되게 많거든요. 대학 교수나 교직원 분들은 그러면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피부 양자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봉 한 5천 정도가 연금 소득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7월 달에 1차 개편 때 3,400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연금이 한 350만 원 넘어가면 3,400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 양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내년에 2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내년 7월 달. 3천 얼마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3,400에서 3,400에서 2,400에서 2천. 예. 그러면 사실은 국민연금도 이제 200만 원 수령하시는 분들이 서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네. 현재 우리나라가 월 200만 원 연금을 수령하면 고액연금 수령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 200에서 250. 예. 거의 다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거 수령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 군인은 거의 다가 해당됩니다. 이야. 200만 원 다 넘거든요. 다 연금 받는 걸로 네네. 다 해당된다. 그러면 다 피부 양자를 잃어버리고 다 박탈돼. 다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년 7월 달부터. 근데 2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네. 저는 그 부분은 찬성. 네네. 그것도 다 매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찬성. 어차피 소득 있는 사람은 다 내니까. 네. 근데 재산이 포함되잖아요. 그치 그분들이 안 내면 다른 분들이 억울하게 내야 되는 거니 연금 소득이라는 건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 버는 거 받는 거긴 하지만 소득이 네. 있으시니까 내라는 건 괜찮은데 왜 연금 소득이 200만 원이 넘으면 그분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만 왜 재산을 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직장인들도 다 재산 더해서 하든가.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 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모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내년 예, 7월 달부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네.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이 넘으면 현재 피부 양자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안 다가오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공시지가 기준 한 15억 정도 되면 됩니다. 15억. 네, 15억짜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네. 이제 피부 양자가 안 돼요. 지금 그거는 현재. 진짜 약간 고가 아파트네. 네. 그래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할 때는 내 아파트 값이 12억이었는데 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 버려서 15억이 넘어가면 갑자기 어느 날 내 집에 통지서가 오는 거죠. 당신은 지역가입자가 됐으니 네. 건강보험료를 내십시오. 내십시오. 네. 요게 하나 있고 가파른 집값 상승. 또 네. 하나가 요즘 정부가 원래 공시지가가 거래가보다 낮잖아요. 현저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점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또 내년 7월 달에 바뀝니다. 예. 어떻게요? 네, 이거 과세표준 9억은 그대로고요. 세 예. 번째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제 얘기 들으시면 나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도 안 되고, 안 되고. 아파트가 15억도 안 된다. 그럼 난 피부양자 되느냐?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엄격한 조건인데요. 엔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 넘지 않으면서 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가 모두 부합이 돼야 돼요. 어떻게요? 여기- 어떻게? 다시, 잠깐, 다시, 잠깐. 네.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을 초과하거나 네.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네. 역시 피부양자가 안 돼요. 조금 전까지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네. 어떤 조건 만족하면 피부 양자 안 그러니까 되는 재산 거죠? 기준 과세 표준 15억. 그러니까 9억. 그러니까 시가 뭐 공시지가로는 15억. 예. 그다음에 연간 소득 3,400만 원.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해당되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세 가지 조건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을 초과하고 네.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데 네. 5억 4천이니까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아파트가. 그거는 둘 다 만족해야만 그쵸, 그쵸. 부과. 네. 근데 이 5억 4천이 내년 7월 달에 3억 6천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네. 네. 아파트가 7억 정도 있고 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역시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아. 그 제가 봤을 때 피부양자가 된다라는 거는 네. 향후 내년 7월 이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거는 둘 엔드라고 그랬죠. 엔드. 네네. 네. 그러니까 연간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재산 네네. 그 표준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상이고 네네.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네. 피부양자 안 됩니다. 네네. 그 조건이 추가됐다. 네네. 내년 네. 7월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1차 개편이 됐고 현재 이미 됐고. 내년 7월 달에 핵심이 제가 적었는데 일단 더 피부양자 요건이 안 그래도 까다로운데 더 엄격하게 조여서 한마디로 건강보험료 안 내는 사람을 안 만들겠다. 다 내도록 만들겠다라는 아하. 취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연금이 네. 200만 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의 소득 무조건 되는 200만 원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200만 원인데 거기에 30%만 계산을 해요. 연금 소득일 경우에는. 그럼 200만 원이면 60만 원만.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 200만 원이 근로소득이면 사업소득이면 200만 원을 다 잡는데 네. 그 200이 연금소득이면 네. 이제 나라에서는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 감안해서 200만 원에 30% 60만 원만 소득으로 소득으로 치고 잡아. 거기를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네. 이게 내년 7월에 50%로 상향됩니다. 그건 또 50%로 네. 30만 보는 게 아니라 50. 50을 보는 50%를 거죠. 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퇴직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 게다가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부동산이 또 그게 문제라는 건강보험료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건 어. 월급을 받는 거랑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직장인들이 건보료 내는 것처럼 연금소득자 여러분들도 건보료 내세요 하는 예. 논리가 왜 틀려요? 맞지? 네네. 그러면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매겨야지. 그런데요 잠깐 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왜 직장인들한테 안 묻는? 그쵸 그쵸. 그걸 제 말이 그 묻는 말입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피부양자가 아니지? 왜 건보료를 내야 되지?라고 하면 그거는 시민의식을 조금 더 보양시켜줘야 될 것 같고 내야죠. 소득이 그쵸, 있으면 그쵸. 다 같이 내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다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낸다면 소득에 대해서 물려야지 왜 다시 재산을 찾아서 그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네. 적을 수 있는데 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재산이 부과되는 거에 비중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내가 갑자기 피부양자가 안 됐어요. 네. 박탈됐어요. 그래서 네. 내가 소득이 뭐 2천만 원 연금 소득이 부과되는 기준에 걸렸어. 그래서 네. 내가 지역가입자가 됐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자동차 다 감안하잖아요. 네. 그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걸 많이 봐요? 그걸 꽤 많이 봅니다. 네, 얼마나?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예. 그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한 10억 정도 서울 시내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0억 초과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제 물론 송파 세모는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 개편에서 되게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재산도 없고 예. 되게 불쌍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얼마 부과가 안 돼요. 그거는 잘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인생을 잘 살아서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네. 자기가 재산 집도 정당하게 있고, 있어요. 집도 그래서 있고, 차도 있다. 서울 시내에 뭐 번듯하게 한 10억 정도 아파트 있고 그랜저 정도 넘어가는 100이랑 한 2,500 이상 네. 제네시스나 차 한 대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연금을 한 뭐 2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 네. 그러면 대략 한 30만 원 정강보험료 나옵니다. 30만 원 정도. 예, 가뿐하게. 그러면 200만 원이 월급만이면 얼마를 내죠? 만약에 200만 원이 네. 그 연금 소득이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쯤 되는 분이 한 30만 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그쵸, 재산이 그쵸. 그 정도 네, 있으면 네, 네.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는 얼마를 냅니까? 제가 계속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내게 네. 하라. 일단 재산이 빠지니까요. 네. 거의 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그거에 반밖에 안 내니까 네. 실제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거는 반보다 훨씬 낮은 한 뭐 11만 원, 12만 원 요 정도 한 되죠. 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거보다 안 나올 그건 겁니다. 진짜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특히 이제 인생을 잘 살아서 이제 네. 노후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갖고 자기가 연금 소득 받고 예. 재산이 있어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퇴직해서 연금 받으신 분들은 예. 3, 4, 5 앉으시면 일단 무조건 나오는 얘기가 건강보험료 얘기가 처음부터까지 깔때기 이론. 원래 깔때기 이론이 남자들이 모이면 뭐 군대 축구 얘기 뭐 이런 걸로 가듯이 건강보험료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아하. 대략 보수 월액 즉 월급의 7% 정도를 네. 7% 정도를 내고 있네요. 네네. 원래 직장인들은 그걸 직장인들은 반을 내거든요. 반반 내는 건데 3.43을 냅니다. 원래 정확히 말하면. 예. 네. 근데 그거를 지역가입자는 가뜩이나 다 내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그거야 내줄 사람 없으니까 할 수 없죠. 네. 그거는. 그 재산이 포함되니까. 그 대신 직장인 회사에서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건 인정합시다 우리. 30만 원 내고 괴롭히면 안 당할래? 난 낼 것 같아. 그건 직장이 내주는 거니까 네. 그건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뭐 주민센터 동장님이 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한 7% 정도 내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네. 박탈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박탈당했다면 그 소득의 7%를 부과해라. 네. 매우 합리적이다 그거. 그쵸. 소득이 있는 것에 부과하는 그리고 사실 피부양자는 없애는 건 맞긴 맞습니다. 무임승차니까. 그렇죠. 다 내야지. 네. 근데 이게 너무 특정 계층, 그러니까 퇴직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네. 이렇게 몰려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좀 약간 좀 아니 소득을 중심으로 좀 개편이 됐다면서요. 네. 좀 더 재산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로 개편이 좀 됐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소득을 좀 세분화해서 네. 그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마 퇴직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네. 나라에서는 엄연히 연금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시면 연봉 2,400입니다. 네. 연금 소득입니다. 근데 정작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왜냐면 내가 돈 내는 그렇죠. 돈으로 왜냐면 받는 내가 건데. 젊었을 때 그만큼 그렇지. 내가 월급에서 차감당해서 쟁여놓은 거를 내가 이제야 받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일해서 받는 소득이라 하면 원래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 그렇죠. 인컴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는데 나라에서는 연금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는 것에 건보료 부과하겠습니다. 나오면 사실은 부과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이 인식의 갭이 갭은 사실 있죠. 너무 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예.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거두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네. 소득세 내고 번 돈에서 이자 받은 건데 왜?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 네. 집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도 마찬가지. 네. 내가 세금 내고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월세 받는데 왜? 이러면 거둘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 소득도 그냥 내시는 건 내시는 네. 걸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쪽에서 저가 드는 생각은 맞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자 소득세는 별도로 매기잖아요. 15.4%라고. 네. 그래서 소득을 지금은 다 뭉뚱그리거든요. 연간 합계 소득. 그래서 종합 그게 아니라 소득세를- 그 중에 연금 소득은 별도로 좀 기준을 두던가 이런 걸 좀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모든 그것도 소득을 맞다, 다 맞네. 일괄적인 기준으로 포괄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베이비 부모가 지금 다 은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보료 재정은 힘들고 젊은 애들이 연금 수령자가 취직해서 많죠. 소득에서 건보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인구보다 매년 은퇴해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고령화니. 예, 여기다가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연금 소득에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내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 베이비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업화를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네. 이제 내가 와서 좀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데 네. 해필이면 내 앞에서 아하.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그런 있죠. 분들은. 네. 채팅창에서는 반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자 소득세 2%가 얘기했던 이자 소득세는 네. 그야말로 이자 소득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연금 소득은 연금을 받는 원금에 대해서 매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국민연금 맞는 공단에다 지점이네. 맡겼다가 받으면 원금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를 떼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은행에다 제 말이 그 맡겼다가 말이에요. 찾으면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는 이 모순은 뭐냐? 네. 라는 나름 생각해볼 예리하신데요? 만한 채팅이 있었고요. 또 하나 채팅창에서는 네. 아까 저희가 직장인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니까 직장이 반 내주는 거 맞습니다. 그랬는데 자영업자는 거래처에서 괴롭힘 당한다. 아주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래처에서 내주든가. 아. 야,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어허.
예리하시네요. 저희 시청자는 거의 아 예리하십니다. 몰라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렇게 하고 다 알아. 얼마나 좋은 니네 얘기 오늘 하나 안 보자. 틀리나 보자. 니네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아니야 이 프로그램 아니야. 또 방금 얘기 나눈 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하면 일단 요건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연간 첫 번째. 합산 소득이 이제 내년 7월달부터입니다. 네. 2천만 원 초과하니까 실내로 공적연금이 월 167만 원만 넘게 받으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건보료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표준 9억 초과.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 15억. 근데 공시지가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세 번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합산소득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기준. 네, 네.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예, 예를 들면 현재 연금을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12억 정도 공시지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계세요. 네. 그럼 과세 표준으로 한 7.2억쯤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지역가입 그 피부양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은 예. 지금 현재는 네. 그리고 한 그랜저 정도 되는 2019년식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100이랑 네. 2,500을. 예. 현재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네. 현재는 만약에 안 된다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한 30만 원쯤 내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내년 7월이 되면 일단 피부양자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내야 돼. 하여튼 네, 내야 대충 계산해도 보험료가 한 6만 원 오릅니다. 돼. 아. 36만 원. 네. 근데 월 200만 원짜리 셀러리면은 14만 원 내니까. 네. 이 오르는 이유는 200만 원을 지금은 30%만 반영하다가 50%, 내년이면 50% 반영하기 반영하니까. 때문에 저렇게 오르는 거예요. 같은 지역자. 근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의 여기서 경우에도. 아파트 값이 또 오른다. 네. 그러면 더 오르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아, 그렇죠. 200만 원을 100% 차라리 반영해라. 그리고 네. 200만 원에 대해서만 매겨라. 네. 이게 그게 이제- 2%의 주장입니다. 일반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모든 셀러리맨도 다 재산 환산해서 매기자. 네. 아, 그러게요. 네. 어떤 식이든지. 네. 저는 논리만 일관성이 있으면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는 해로운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한 가지 직장 가입자도 좀 위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가입자는 요즘 엔잡러가 유행이잖아요. 여러 개. 자기가 투잡. 속한 회사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그 잘 직장이 받치는 거죠. 반을 내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내가 다니는 직장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예. 옛날에는 그게 7천만 원이 넘어야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잡하면서 7천만 원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신고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은 3,400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아하. 별도로 본인이 오롯이 내야 됩니다. 아. 근데 내년에 이게 2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2천만 원. 7월 달에. 이야.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음. 직장 생활하는 거 외에 네. 예를 들면 유튜버를 한다던가 네. 개인 네. 사업을 한다던가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었어. 네. 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점수가 부과돼서 네. 그거는 내가 오롯이 다 내야 됩니다. 그거 그거는 낼 때 지역 가입자로 생각해요? 그거 낼 때 자동차 있어요. 시골에 땅 재산 안 있어요. 봅니다. 재산 안 그건 봐요? 재산 네, 안 봐요? 봅니다. 아, 그건 직장 그러면- 가입자는 무조건 하여튼 소득으로만 계속 가는군요. 그쵸 그쵸. 그럼 직장 가입자는 단돈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더라도 네. 그것도 합산해서 건보료 매겨야지. 네. 2천만 원은 봐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벌써. 그렇게 건보료 남아요? 그걸 왜 봐줘요 왜? 그래서 결론은 직장 가입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아까 농담이 아니고 네. 그 직장에서 실제로 괴롭힌다. 일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이 더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잖아요. 네. 일본에 실제로 사장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 남자들이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 4명이서 오피스텔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넷이 모여갖고 야, 이번 달은 나카무라 네가 사장하고 야마다 네가 전무하고 네가 대리하고 그리고 놀아요. 그 다음 달에 야 이번 달에는 야마다 네가 CEO하고 역할놀이? 네, 야자 진짜로 그거 타임? 놀거든요. 심심하니까. 네. 진짜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네. 심심한 네, 거니까. 심심하니까 연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퇴직 닥치고 나서 준비하면 늦으니까 네.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끼리 뜻을 모아서 그 중에 약간 이렇게 나서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할지를 국리를 해서 법인을 진짜 만드셔라. 그래서 한 명이 대표를 맡고 나머지가 진짜로 급여를 받고 그래서 직장 가입을 하고 꼭 건보료 때문이 아니라 일하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내 현역 기간도 늘리고 예. 건보료도 직장 가입을 하고 전 이거를 심각하게 많이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실제로 사장놀이 예. 사장놀이도 하고.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재취업이 돼도 네.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네. 계약직이 되거나. 사복금 다 넣고. 그러니까 아니 네. 까먹으면 예를 들면 저희 세 명이 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내든 1억씩 네. 내든 네. 회사를 세워서 네. 그 셋이 월급을 월급을 계속 해. 100만 원씩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왜 소득이 자본 없, 왜 잠식. 매출이 없냐? 어. 사업 구상하고 있다. 그렇지. 사업 구상한다. 그 자본 잠식 되면 아니면 정부가 일거리를 주든가. 아니 그럴 때 네. 그러면서 계속 월급만 받아가고 물론 4대 보험 다 내죠. 월급만 받아가고 물론 이제 세무사님께 드리는 이런저런 뭐 법인세 이런 거 재무제표 만드는 거 이런 건 해야지. 그러나 아니 사업할 때 꼭 매출이 있어야 되고 그 흑자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경우에 정부가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닐까요? 뭐 집에서 있는 사상 유능한 인재가 집에 있느니 나와서 일도 하고 놀이도 이러면 하고. 그 정부도 고용지표 좋아지잖아요. 3명이 취업자로 잡힐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실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죠. 네. 그러니 이건 그렇게 하면 조금 내고. 네.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속여라고 하면 많이 내는 네. 이런 걸 바꿔야죠. 어차피 뭐 길어지면 그러니까 현역 기간을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거든요. 은퇴 준비할 네, 때. 네, 그래서 네. 언더스탠딩에서 그런 법인 컨설팅을 한번 하시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직장 것도 가입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되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라도 직장.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건 너무 좀 어렵다. 네. 그런 분들이 한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제가 재산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금융 재산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전세보증금 1억은 네.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네. 예금 1억이나 네. 주식 1억 원치를 갖고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잘못 알고 있겠지. 그건 아니겠. 그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아닐 아닙니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돼 있으니까 네. 하나의 금융은 약간 좀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보 아니야? 그래서 돈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네. 비생산적으로 쓰는 게 예금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기반으로 누군가는 대출을 그쵸. 받아가지만 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서 갖고 있다든가 부동산을 사서 소비를 갖고 하면 오히려 있다든가 좀 도움이 되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든가 회사를 세워서 자본금을 얻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고 저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줘야지. 그쵸. 이거 현금 갖고 있었어 잘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돈은 그렇지 안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퇴직자예요. 네. 근데 그냥 예금으로 왕창 넣어놓고 네. 그냥 뽁뽁 뽑았으면 네. 피부영자도 되고 맞아요. 부과도 안 되고 네. 뭐 탈락해도 별로 부과될 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이 셈이네요.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허. 꼭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네.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소득이 약간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좀 높이실 필요는 저는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저는 고려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그 법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벌써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전세 보증금 3억이 있는 건 이거는 재산이라고 잡아. 보고 네. 집주인 계좌에 들어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 잡는데 왜 국민은행 예금 안- 계좌에 들어있는 그건 3억은 왜 재산으로 안 안 잡지, 본다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야. 참 희한하죠. 전세보증금도 어차피 내가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부동산으로 보고요. 예금 그거는 3억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쵸. 예. 부동산 재산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무슨 부동산이야. 나 부동산입니다. 근데 예금이나 그러니까 재산. 저도 투자 같은 거 인센티브 줬으면 좋겠는데 그 엉망- 가리지 않고 금융은 다 뭉뚱그려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 건보료 부과는 누가 결정해요? 그 그냥 복지부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네. 엉망진창. 네. 그래서 사실 빈틈이 되게 많습니다. 빈틈이 많네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와 주택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동산과 부동산 나눠서 그럼 자동차는 할부 안 쓰고 내 돈으로 산 자동차도 있고 네. 할부로 나가 있는 자동차도 그런 거 있고. 따지지 않습니다. 안 따집니까? 네. 그냥 연식이랑 배기량 그다음에 최초 구입 가격 그렇게 그것만 보고요. 따진다. 네. 그럼 집은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집은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근데 집에 네.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8억 받고 네. 안 따집니다. 그거 안 따져요? 네. 대출이 얼마 있는지 상관없어요? 안 따집니다. 소유 주면 그건 무조건 재산에 네. 대해서 매기는 것도 아니네요.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식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거 제가 볼 때는 감가상각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감가상각도 안 따집니다.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네. 생각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가격. 이거는 착가격은 떨어지죠. 이거는
혹시 오해신데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네네. 옛날부터. 문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미 2차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채팅창에서 또 난리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게 발표됐을 때 원래 제가 볼 때는 많은 여론들이 좀 있고 공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언론에 많이 릴리스가 안 됐고 예. 퇴직하신 분들도 처음에 1차 개편됐을 때는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이제 아신 거거든요. 그쵸. 예. 어허. 그리고 4년의 공백을 두고 2차 개편이 있으니까 예. 그때 인지했다 하더라도 4년 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7월이 되면 아마 상당수의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서 네.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시거나 올려서 내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그러면 많아질 것 알아서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네. 건보료 내십시오 하고 통지서가 확 옵니까 이렇게? 그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이 되면 귀신같이 통지서가 옵니다. 잠깐 나한테 뭐 좀 바꿀래 이게 안 돼요? 네. 한번 통지되면 끝이에요? 탈락하면 끝? 아니 뭔가 있고 읍선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조건은 예를 들면 직장 가입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본인이 봤었을 때 나는 피부양자 안 되고 지역 가입이 되고 네. 재산을 포함하면 건보료를 많이 내겠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직장 가입일 때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당분간 더 내겠다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3년 동안만. 3년 동안 네. 그 기준으로 똑같이 내겠다. 네네. 나는 네, 잠깐의 연명하는 거죠. 3년 동안만 이렇게 내겠다. 이게 그것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면 3년 동안은 너 유리한 거대로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걸 알고 신청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계산해서 줘야지. 네. 즉 지역 가입자로 부과했는데 이분의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때 얼마였는지는 통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이게 직장 때가 좀 낮으셨네. 네. 그럼 직장 걸로 부과를 해야지. 이거 아는 분은 신청하면 되고. 그냥 모르면 그렇죠. 이거 엉망진창이네. 아니 제가 예전에 직장 가입자로 잠시 건보공단 이사장도 해야 되나? 전화된 적 있었는데 네. 전화해 보니까 뭐가 더 유리합니까 하니까 알려는 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로 그대로 내는 게 유리한지 전화 안 되는 게 유리한지 알려는 주시긴 주시더라고. 그건 산수죠. 해보면 네. 아면 그럼 네. 3년 동안은 그냥 직장 가입자 때가 유리하면 직장 걸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보료는 내가 네. 계산해서 양도세처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해줘야지, 이 그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년 7월 달에 네. 아마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건강보험료를 원래 안 냈었는데 갑자기 내라는 우편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면 네. 요 내용입니다. 그분이 피부양자였다가 피부양자였다 박탈돼서 박탈된 거구나. 네, 귀신같이 건강보험료라는 통지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손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항의를 해요? 만약에 소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받으면 통지서를 네. 받았어. 네. 지금 너무 억울해. 나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전화해서 항의를 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건이 바꿀 수 있는 요건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과표 기준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근데 이런 건 있죠. 원래 내가 증여할 계획이 있었다. 네. 애들한테. 예. 근데 건보료를 안 내려고 일부러 억지로 증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고 그 말. 내가 원래 그렇네. 증여할 계획이 마음속에 조금 있으셨어요. 원래. 근데 그러면 네. 이왕이면 퇴직하기 전에 증여를 먼저 하고.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퇴직하기 전에. 그러면 재산 과표가 적게 잡히니까.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좀 서둘러서 하시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과세표준 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준이 되게 희한한 게 내 예. 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 세대를 다 합칩니다. 세대. 그건 또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부 공동명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네. 그래서 각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과세표준 재산세 기준으로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제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10억짜리고 네. 제 아내가 5억짜리예요. 네. 그러면 다 합칩니다. 합쳐서 15. 네, 와. 장난 아닙니다. 이혼해야 되네 그거. 그래서 만약에 네 가족 하자 네 가족이 우리 세대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 그렇죠. 그 건강보험 때문에 이혼을 해. 그걸 계기로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4명이에요. 네. 4명인데 다 일을 합니다. 애들이 다 장성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우리 와이프가 4억, 아들이 2억. 그럼 4명을 다 합쳐요. 합쳐. 근데 재밌는 게 합칠 때 직장 가입자인 사람의 아파트는 제외시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아들 네. 건 없는 걸로 친다. 그쵸. 아.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것만 네, 아파트를 네, 해서 네. 합산해서 나한테 온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직장 가입자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든 사람들이 직장 가입자를 그러네. 저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두 노부부가 함께 사시고 네. 아들 딸들은 따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합칠 때 같이 합친다고요? 세대. 아 세대. 세대는 분리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분리돼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 다만 서로 따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합치고 네, 그거는 네. 그건 어떤 사유든 간에. 네. 아니 내가 오늘 들으면서 저는 사실 건강보험료 이 부가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뭐 저는 직장 가입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직장 가입자가 훨씬 뭐 다 내고 뭐 이게 우리는 너무 투명하게 그렇게 알고도 계시죠. 탈탈탈인가 탈탈. 그래서요. 오늘 그렇게 또- 알고 있었던 거 오늘은 또 아니었어요? 잠깐 이 프로가 어. 저 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주로 우리나라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네. 할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야야 내가 해당되냐 안 되냐 뭐라고 3억이라고 잠깐만 3억 이게 뭐 시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아우 나는 빠졌네 됐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관심 없었지. 네. 그죠? 전 직장에서 내주니까 뭐 부가되면 그러니까- 부가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계산할 방법이 나는 없잖아. 혜택을 받더라도 네. 누군가가 이건 억울하겠다 싶으면 내일처럼 싸워야 어허. 내가 소수로 피해를 받을 때 나도 누군가와 같이 연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촛불은 자주 드는데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같이 안 들어요. 네. 진짜 문제라고 진짜. 아, 그래서 아마 퇴직하신 분들은 아마 소가리를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네. 내년 7월에는 아마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아하, 네. 아하.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이 만나니까 네. 좀 걱정되는 네. 마음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첨언하면 제가 연금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소득이 법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공적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있죠. 네. 우리 세액공제하는 거. 네. 그것도 연금소득이고. 그렇겠네. 네.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 네.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넣은 거, 이것도 연금소득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건강보험료 법에는 모든 연금소득을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예.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개인연금 있잖아요. 연금저축 이런 거. 네. 얘는 부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부과 되는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잖아요. 예. 그때 여직원이 봤더니 모른대요. 아, 근데 부과가 안 되는 건 맞대요.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러지? 왜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래서 제가 입분을 좀 바꿔달라. 그분 직장 가입자죠. 네. 네. 그 봐요 얼마나 괴롭. 상사랑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건강보험공단 정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파일로 정관을 읽어봤더니 사실상 법상으로는 부과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부과하려면 모든 개개인의 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건강공단으로 오거든요. 근데 개인연금은 그게 안 돼. 일일이 청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청구할 사람이 없지. 실무상의 문제로 아.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현재 않고 있습니다. 아하. 아, 자. 금융재산에 대해서 부과 안 하는 거랑 것도 그런 거 비슷한 네, 거네요. 네. 그거 다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오픈 데이터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방심하지 못할 게 만약에 기술이 발달되면 법성으로는 부과하는 거니까. 아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바꿔서 네. 그 정보는 주라고 해야지. 국세청은 가져가잖아요. 네. 그 왜 건강보험공단은 못 가져가고 안 가져가요 그거? 그래서 현재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연금도 그때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럼 연금도 원래 이렇게 내가 이연시켜서 받으면 네. 이렇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지금 네. 안 받고 1년 있다 뭐 네. 5년 있다 더 하면 나오는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네. 받을 수 있을 때부터 무조건 쪼개서 받아라. 그럴 수도 무조건 있죠. 쪼개서 받는 네. 게 차라리 유리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분이 연금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금은 예를 들면 연금저축 있고 그 다음에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변액연금처럼 그냥 보험사의 개인연금 보험 네. 걔도 건강보험료 부과 안 되고요. 주택연금도 네. 건보료가 부과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거든요. 내 집을 저당 잡히고 받는 거라 아하. 걔는 연금소득으로 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아까 전에 직장 가입자가 2천만 원 넘어 낸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예. 2천만 원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쉽지 않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제 뭐요? 우리나라가 유예됐지만 좀 있으면 금융소득 우리가 과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만 규모가 커지면 화재- 2천만 원은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주식 매매 차익 그쵸. 그것도 이제는 소득으로 봐요?
이제 소득으로 보잖아요.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을 네. 하죠. 네네네. 예. 그리고 코인도 이제 과세가 지금 유예됐지만 언젠가는 네. 과세하잖아요. 하겠죠. 네, 그러면 젊은 직장인분들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소득이 없어 그랬는데 코인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 한꺼번에 오랫동안 장투했다가 예를 들면 뭐 팔았어. 팔 수 있잖아요. 집장만 하려고. 네. 그러면 그 순간에 건보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아. 특히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사이드 잡이 일반인들이 제일 생각하고. 조심할 거는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에 ELS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죠? 알아요. ELS가 금융소득에 되게 취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ELS가 원래 조건이 되면 6개월 만에 바로 이자 받고 되잖아요. 6% 준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2억을 만약에 5억을 제가 네. ELS 5억 뭐냐면 보통 분들이 ELS를 예금처럼 인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5억을 ELS를 했어요. 네. 근데 조건이 안 좋아 갖고 3년 만기인데 1차 년도에도 해지가 안 되고 네. 그래서 3차 년도에 간신히 해지가 됐어요. 만기 때. 네, 예. 근데 그의 2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정작 본인은 3년 동안 묵혀서 20% 수익 난 거니까 네. 큰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소득은 당해년도에 부과되는 거니까 아하. 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네. 네. 아, 1억에 그렇죠. 추가적인 그러면 소득이 2천만 원 생겼다. 초과했으니까 8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잡혀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보료가 부과가 돼요. 이야. 그래서 ELS 같은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래 묵혔던 아하. 왜 저축보험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들어줬던 거. 네. 이런 거 해지할 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해지할 10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네. 잡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원금을 뭐 친한 친구한테 억지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8년 뒤에 원금이 2천만 원인데 수익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붙었어요. 네. 그러면 신나서 해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1,000만 원은 이자 소득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런 거를 2개만 해지해도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금융 상품을 해지할 때 10년 지나지 않은 걸 해지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아,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정말. 진짜. 심플해요. 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게 맞아요. 그쵸. 네. 그게 3년 동안 한 거라면 3년에 나눠주면 돼요. 어. 그 당해년도에 그런데요. 그냥 한꺼번에 인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모아서 예를 들면 뭐 펀드를 했는데 네. 3년 동안 1억을 벌었다. 3년 동안 먹은 거니까 3,300만 원씩 나눠서. 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작년에 3,300만 원을 이 친구가 더 번 거구나. 그러면 작년에 건보료를 좀 덜 내셨네. 그럼 추가로 더 부과해야죠. 그럴 수 있죠. 매우 심플한 건데 네. 그거를 그냥 당해년도에 모두 인식해 버리니까. 당해년도에 하면 기준이 넘어가고 그쵸. 그 금액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좀 전에도 그럼 코인 양도 차익, 음. 주식 양도 차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더 부과할 수도 뭐 있겠느냐. 법을 만들면 그런데 이 세법 체계에서 그거는 별도로 과세하는 거라서 그쵸. 네. 그거는 그 아닐 개념상으로는 넣을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집을 사고 팔아서 올해 한 2억 정도 벌었네. 3년 전에 산 거. 그럼 그 2억을 근로소득에다 합산해서 건보료를 내는 뜻인데 말이 안 되죠.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분류과세하는 건 그건 아마 빠질 겁니다. 다만 이제 국내 펀드 같은 거 네. 분류과세 안 하고 네. 종합과세 넣는 소득들은 네. 다 건보료에 계산할 가능성이 실제로 제일 조심할 거는 왜냐하면 ELS가 좀 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ELS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ELS.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라는 게 우리는 세금하고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보니까 어때요? 소득 많은 사람은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재산 있으면 또 내고 결국은 세금인 거라고요. 네. 네. 건강보험 체계를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지역가입자.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인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에서 나가는 건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 근데 재밌는 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랑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요. 다르죠. 네. 어. 그래서 헷갈려요, 되게. 네. 헷갈려요. 사실은. 맞아요. 네. 헷갈려. 이상하지.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근데 건보료가 더 실제로는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실제로 세금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건보료를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세금은 무슨 모든 세금이 다 원천징수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떼가 내가 버려. 애초에 만지지를 못하고 네, 그냥 네. 떼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데 내 돈 아닌 것 같아. 직장가입자는 모르세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어차피 원천징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기분이 드시는 거예요. 네, 같은 그러니까 걸 빼도 그러니까 저항이 처음부터 있구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하. 줬다가
내세요 그러니까 더 체감이 많이 되시는 거죠. 이 건보료가 퇴직하시는 분들. 그러게요. 그래서 건보료가 불만일 수 있는데 네. 뭐 낼 건 내야죠. 낼 건 내야 나한테 되는데. 부과된 건보료가 그냥 부당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음. 오늘 쭉 말씀드렸던 설명해드렸잖아요. 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건 납득된다. 2% 네가 잘못생각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내야죠. 예를 들면 직장인 투잡이면 저는 그건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내야 네,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라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아야지. 나는 아니네. 몰라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일단 그게 제 관심이죠. 뭐. 제 아이디어인데 제 얼마 전에 왜 관심. 언더스탠딩에서 실손보험 다뤘잖아요. 네. 네. 그 실손보험이 실제 청구를 많이 한 사람 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보험도 사고 낸 사람이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왜 그런 걸 안 따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많은 분들이 건보료 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은 하진 않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내는 거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은 건 내가 인정한다. 네. 근데 뭐를 나는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는데 왜 30몇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정작 활용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일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말되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네, 게다가 그분들이 실손보험까지 더 올라가잖아요. 네. 이중고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건 또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는 게 또 굉장히 필수적인 의료에 그쵸, 대해서만 그쵸. 또 적용을 해주니까 네. 뭐 그것도 유용했다고 보기도 약간 애매하고 일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원래는 그럼 실손보험도 고민이네. 병원 간 횟수와 무관하게 보험료 할증을 안 했어요. 맞아요. 예. 안 할 때 그때 이번에 논리가 처음. 뭐냐면 이거는 병원 가는 분들 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건데 병원 자주 간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그분들은 그거 부담돼서 또 못 가시는 악순환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런 이거는 측면이 그냥 다 같이 출연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보험 아니 실손보험은 게다가 비급여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쵸, 그쵸. 그렇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인데 네. 이건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또 고민은 있네요. 고민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자동차 사고도 일부러 내는 건 아니고 부주의해서 내는 건데 아픈 게 내 죄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건강도 부주의한 분이 있거든요.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매우 부주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공적 부족, 가스발 남는 거 없어요? 가스발? 없어. 아, 답답해. 아, 속타. 젊은 분들은 재밌네요. 뭐 큰 변화가 없겠지만 네. 이제 집에 계신 퇴직하시는 분들 고민할 게 부모님이나 많네. 그런 분들은 말 안 왜냐면 되는 게 많은데. 어차피 내시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많이 내시면 당황할 수 있으니 네. 왜 낸지 많이 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시고 어르신 분들한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되게 잘 돼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하지 말고 네. 건강보험 제도를 좀 잘 만들라고요. 제도는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엉터리 제도의 시뮬레이션은 잘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 이프로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어르신분들께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군요. 네. 아무튼 건강보험료, 야 부가체계. 직장 가입자들은 몰랐던. 네. 실제로 퇴직하신 지금 분들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정권 바뀌면 요거 좀 2차 개편 네. 어떻게 안 바뀔까를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 이게 진짜 당면 과제거든요. 진짜 퇴직하신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당면 그래서 과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다만 그게 제발 내가 왜 피부양자가 아닌 거 아니 그러니까 피부양자에서 갑자기 왜 빠져 이거지 말고 네, 빠지려면 빠져야지 네. 낼 건 내야 된다니까요. 그쵸, 그쵸. 지금까지 안 낸 소득이 얘기 있으면 낸다. 네. 다만 좀 이상한다. 이상한 걸 좀 고쳐야지. 네네. 왜 갑자기 내가 내? 음. 그걸 그러지 네네. 말자고요. 이제는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선진국 아닙니까? 아, 정말 선진국이잖아요. 네. 어. 네, 네. 건강보험료 내야죠. 다만 이제 기준이 좀 형평에 맞고 좀 현실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신승식 대표님이 나와서 혼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라고요? 저는 정작 불쌍한 지역 가입자인데 말이 됩니까 그게? 두 분 직장 가입자분. 아하, 알겠습니다. 한국교직원자산관리 신승식 대표님 오늘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달라지는 것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